자, 이번 시간은 현실 점검을 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재테크에 대한 정의, 또 내가 왜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점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테크를 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남들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가랭이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처지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현재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재테크를 해도 될까? 아니면 좀 더 낮게 해야 되나? 천천히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명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디선가 이제 읽은 내용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25세가 되면 꿈이 없어지고 이는 죽은 것과 같으며 70세가 되면 단지 매장당할 뿐이다. 이런 말을 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 뜻을 잘 이해를 해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살벌하고 그 아주 건조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주제는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우리하고 대입을 해보면 요즘 젊은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스크 세대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마스크를 껴서 학교도 뭐 제대로 못 가고 해외도 못 가고 또 그 와중에 취업도 어렵고 또 알바를 한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의 버전으로 어렵게 또 생활을 하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젊은이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25세가 되면 꿈이 없어진다. 이 얘기는 현실에 파묻혀 버린다는 얘기예요. 꿈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현실에 파묻힌다. 두 번째는 나이를 드신 분들을 또 가만히 보시면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분들이 지긋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택시를 하시고 또 배달을 하시고 여러 그런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젊어서 뭐 잘못 사셔가지고 아니면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분들은 또 그때 최선을 다해서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다 봤는데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생계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말과 같이 70이 되면 단지 매장당할 뿐이다 이런 무서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재테크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준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이들한테는 꿈을 줘야 되는 거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미리 준비를 해서 노후를 안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을 꾼다. 꿈. 야,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뭐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꾼다. 여기서는 이 꿈이라는 게 구체적이냐 구체적이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막연하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꿈이죠. 구체적인 꿈은 예를 들어 이런 거. 난 저 빌딩의 주인이 되고 싶어. 난 저 빌딩 주인, 5층짜리, 10층짜리의 빌딩의 주인이 되고 싶어. 이건 명확한 겁니다. 명확한 꿈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난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 아니면 나는 그냥 큰 빌딩의 뭐 주인이 되고 싶어. 이거는 막연한 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꿈이 아니기 때문에 몽상가, 드리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구체적으로 만약에 잡고 간다면 꿈을 여러분들이 실현시킬 수 있는 드림 빌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간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젊어서 꿈을 꿨는데 그게 60, 70이 돼서 이루어진다면 그 옳은 꿈의 설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5년
아니면 10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1차적으로 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목표도 내가 만약에 빌딩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처음에는 원룸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원룸에서 상가를 갔다가 뭐 근린 상가로 가서 근린 상가에서 더 나아가서 꼬마 빌딩으로 갔다가 꼬마 빌딩에서 그 다음에 빌딩으로 가듯이 단계를 거치는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꿈과 목표를 가지고 정진을 했을 때 다 성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패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꿈에 대한 목표와 설정을 하고 계획까지 딱 채웠을 때 계획에 실패까지도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버리십시오. 그러면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뭐 실패도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 실패를 꼭 내가 이거 실패했으니까 난 못해가 아니고 이거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단계 중에 하나야 라고 계획에 포함을 시켜버리시면 절대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을 정하셨어요. 어떤 꿈을 꾸게 됐고 근데 만약에 꿈을 한번 정의를 또 한번 내려보자. 어떤 게 도대체 꿈이냐.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꼭 빌딩을 갖는 것만 꿈인가? 아니면 큰 돈을 버는 것만 꿈인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꿈을 만약에 정의를 하라면 우선 짧게, 가깝게 본다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를 안 하는 게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뭘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뭐 직장인들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그거 안 하는 것도 꿈인 거죠. 주부가 매일 밥을 차리는 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안 하는 것도 꿈입니다. 애를 매일 출퇴근 등하교 시키고 학원 데려다 주고 이런 게 싫다. 그럼 내가 또 돈 벌어서 그런 걸 누굴 고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꿈의 크기나 다양성은 본인들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실현 가능한 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이제부터 하신다면 가장 준비 단계는 뭘까요? 내가 이제 목표도 정하고 꿈도 정하고 자,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망설임을 없애야 됩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내가 될까? 내가 해도 될까? 아니면 이걸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이런 망설임과 해도 될까라는 두려움, 이걸 깨야 되는데요. 이때 깨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는 가정을 다 없애야 돼요. 난 해야 된다라는 명제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미 작정을 했으니 자, 난 이제 무조건 해야 돼 라는 명제를 각인을 시키면 그 다음에 가정은 없는 거죠. 두 번째, 망설임이잖아요. 할까 말까. 여러분,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불 속에 있으면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잖아요. 포근하고. 그때 이불 속으로 나갈까 말까 갈등하시죠? 그 갈등이 여러분 꿈에 시작할 때의 갈등과 똑같습니다. 그때의 용기는 뭐냐? 단번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그 용기만 있으면 돼요. 이불을 그냥 확 걷어차고 일어났어. 그럼 일어나고 나면 뭐 세수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할 때 그런 망설임만 이길 수 있는 이불을 박차는 용기만 있어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꿈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한번 작은 예를 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동남아에 이제 여행을 가는 거를 작은 목표와 꿈으로 잡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지역도 태국의 뭐 치앙마이를 예를 들어서 가기로 정한 거죠. 그럼 이제 표에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자, 나는 동남아 여행을 가고야 말 거야.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간, 난 1년 안에 가야 될 거예요. 그럼 1년이라는 기간 설정이 되게 됩니다. 꿈도 명확하게 동남아에 막연한 동남아가 아니라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게 설정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 하게 될까요? 목표 설정을 하게 되죠. 자, 여기를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뭐 어떤 코스로 해서 뭐 어떤 걸 주로 내가 보고 어떤 레저를 뭐 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목표를 잡게 되시겠죠. 그럼 목표를 잡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실까요? 계획을 짭니다. 돈은 어떻게 모으고, 그다음에 뭐 여행사는 어디로 가고, 친구는 누구랑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계획을 꼼꼼히 세우게 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적금도 붓고 여행 경비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시나요? 행동에 옮기시잖아요. 그래서 1년이 다 됐을 때 준비된 대로, 그냥 준비된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신 거죠. 나름대로 꼼꼼하게 행동에 옮겨서 치앙마이로 떠납니다. 치앙마이를 갔더니 뭐 그냥 막연하게 가서 노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해서 가서 만족스럽게 여행을 마치게 될 거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예기치 못한 더 즐거움이 더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성과를 딱 내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내가 했다. 내가 생각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이뤄냈다라는 성취감. 그 실천을 통한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이 성취감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또다시 여러분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요? 좀 더 높은 꿈을. 여러분이 치앙마이를 잡았던 꿈에서 더 큰 꿈으로 한 단계씩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똑같은 사이클을 아까 보신 표와 같이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해서 이뤄나가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똑같은 게 점점 원을 그리듯이 커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꿈을 꾸고 이제 그런 것까지 보여드렸지만 이제 냉철하게 우리가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어디 서 있는지. 자, 이제 표를 한번 보실게요. 표를 보시면 한쪽은 시간이 많고 아니면 시간이 아예 없고 또 한쪽은 돈이 많고 한쪽은 아예 돈이 없고 이렇게 표를 해서 4등분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나 서민들은 시간도 많지 않고 돈도 많지 않은 그 파트에 해당이 되시겠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로 직장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실직자는 어떨까요? 시간은 많으나 돈은 없겠죠. 그래서 위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또 거꾸로 전문직에 계신 이제 의사, 뭐 변호사, 뭐 여러 있겠죠. 이분들은 돈은 많아요. 근데 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아주 친한 정형외과 이제 의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루 종일 진료를 보십니다. 화장실을 갈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일을 하세요. 아, 그래서 고생하시니까 퇴근하고 저랑 술 한잔 하시죠. 근데 그 술 한잔에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십니다. 왜냐? 다음날 진료가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은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자유롭지가 않으신 거죠.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어디를 가장 원할까요? 시간도 여유가 있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그 분야를 누구나 원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파트를 가려면 기본 조건은 안정적인 수입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돈이 많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안정적인 수입이 바탕이 되려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수가 음반을 내고 그 인세 수입을 받는다든가 책을 내고 책에 대한 인세 수입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특허권자가 특허를 내서 그 인세 수입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꾸준하게 들어오는 수입이거든요. 우리 월급쟁이들은 꾸준하게 들어오긴 하나 내가 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릴 수도 있고 그만두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꼭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또 유한하고 시간이.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
일반 직장인들이 그러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뭐 인세라든가 이런 걸 받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 가능한 게 있다면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게 서두에 말씀드린 부동산 임대 수입이 그와 흡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 상가든 뭐 아파트든 뭐든 가지고 그거를 임대를 내서 임대료를 꾸준히 받는다면 그 임대료가 인세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난 지금 여기 있어. 그럼 불만이 많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아까 말한 그 안정적으로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으로 향해서 가기 위해서 동기부여 받으시고, 수단으로서 제가 향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금융과 부동산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인세 수입을 만드시면 됩니다. 옛날에는요, 저희 선배님들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그 예금 이자로 노후를 사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다 나지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은행 금리가 1% 안팎이에요. 그럼 돈을 맡겨놔도 현재의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러한 인세 안정적인 수입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난 월급쟁이로는 너무 힘드니까 사업을 한번 해볼 거야. 내가 사업을 해서 돈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업을 두려운 존재로 보지 않고 무서운 존재로 봅니다. 제가 은행에서 수십 년간 중소기업을 상대하면서 느낀 거는 사업은 정말 만만하지 않고요. 힘들고 어렵고 그걸 다 종합해서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사업은 무섭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이게 예전에 몇 년도인지는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LG 그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그 통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5천에서 2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5년간 경과됐을 경우에 나타난 지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5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2에서 5%만 돈을 벌었더라. 또 한 15%는 그냥 현상 유지, 먹고만 살더라. 나머지는 빵한 거예요. 근데 그 망했다는 게 쫄딱 망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쫄딱 망한 게 아니고 내 원금이 까진 거죠. 내가 투자한 자금이 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과 통계인데 검증된 통계로서 나온 수치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는 반드시 저 2에서 5% 안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뭐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제일 이뻐 보이고 하듯이 우리가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나도 똑같은 통계 속에서 저 백분율 속에 일반적인 확률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셔서 말한 대로 2에서 5% 안에 성공에 들어가신 분들도 성공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상공인들 아니면 자영업자들 하시는 분들을 잘 눈여겨보세요. 유행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식당을 하시는데 예전에 조개구이집이 막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조개구이집이 싹 없어집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 것도 있죠. 마라탕, 뭐 마라, 또 양꼬치구이, 뭐 이런 식으로 확 또 떴다가 또 싹 사라지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행과 그 트렌드를 타고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2년 내지 3년의 사이클이 있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른 유행과 다른 트렌드로
갈아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성공했던 사장님이 그때는 그 유행으로 이익을 보고 성공했을 수 있지만 유행이 바뀌면 또 다른 환경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확률과 통계로.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또 이런 표도 나왔다시피 지금 현재 음식 숙박업 5곳 중에 뭐 거의 4곳이 5년 이내에 망한다라는 통계가 신문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장인들, 서민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권해드리지 않아요. 또 하나, 만약에 그래도 난 하겠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식당을 하시게 된 거예요. 식당을 하게 됐는데 그 옆에는 한 15년, 20년간 식당을 해오신 분이 있어요. 그 옆에 여러분이 창업을 해서 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주 쉬운 예입니다. 박혀있는 돌을 굴러온 돌이 뺄 수가 없어요. 간단하죠? 이건 다 이해 가실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내가 굉장히 특별하지 않는 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따라서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향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월급쟁이로 내가 돈을 벌어도 안 되고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내가 돈을 버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잣돈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재테크를 제대로 시작을 하셔서 그 재테크한 종잣돈을 가지고 불려서 자산 증식을 해서 안정적인 수입, 인세와 같은 수입을 만든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꼭 굳이 사업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현실 점검까지 다 한번 제3자 입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재테크를 임할 거, 이런 각오가 서 있어야 될 겁니다. 원칙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꼭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재테크를 하면서 원금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금 보장이 되면서 큰 수익을 원한다? 이건 도둑 심보죠. 그리고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짜 점심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하시면요, 1억을 맡기든 뭐 5천을 맡기든 1% 안팎의 이자를 줄 겁니다. 거기 세금 또 떼잖아요. 1%도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률은 그거보다 높아요. 그러면 내가 내 돈을 은행에다 맡겨놓고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면 돈이 뿌는 게 아니라 쪼그라드는 거죠. 원금을 지켜는 주지만 요만큼도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테크를 한다면 원금에 대한 집착은 어느 정도 놓으셔야 돼요. 난 무조건 원금 보장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도둑 심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종잣돈 마련하는데 올인하셔야 됩니다. 우린 서민이고 직장인이고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뭐 로또에 뭐 당첨되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큰 재산을 뭐 물려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 또 우리의 자산을 증식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 다가서야 되는 거는 종잣돈 마련입니다. 우리가 흔한 속된 말로 총알이라고 그러죠. 총알이 있어야 뭐 싸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잣돈 마련하는데 1순위로 정해두시고요. 이때는 조건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월급쟁이들은 수입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통제가 가능하죠. 내가 쓰는 거를, 씀씀이를 줄이는 건 가능하죠. 월급을 내가 사장한테 마음대로 올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절약, 그다음에 그 소비를 축소하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지출을 억제해야죠. 그러려면 내가
허투루 쓰는 것들을 다 막아야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다가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종잣돈을 모은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되는 거야? 1,000만 원이야? 3천이야? 5천이야? 1억이야? 헷갈리시잖아요. 저는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5천을 목표로 도전하십시오. 5천에 대한 이유는 이따가 다음 강의에서 또 설명이 자세히 나오겠지만 우선은 시작은 5천으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그 시작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그렇게 5천을 만들 때까지 금융기관을 통하든 뭘 통하든 내가 종잣돈 마련을 막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적금으로만? 아니면 뭐 금고에다 넣어놓으실 건가요? 아니면 계를 하실 건가요? 일수를 하실 건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의 전략 구성으로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 그 리스크를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위험해지잖아요. 또 이익이 아까 말한 대로 원금 보장에만 목숨을 걸면 불어나지가 않습니다. 분산을 해서 안정적으로 한쪽은 약간 공격적으로 또 한쪽은 약간 그 성장성 쪽으로 또 한쪽은 보수적으로 섞어서 내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다가서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테크를 한다면 철칙 중에 하나가 있죠. 그 철칙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펀드가 누가 저 펀드 들면 돈 많이 번다고 수익률이 좋다고 하는데 꼬드김에 여러분이 혹해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빚을 내서는 하지 마십시오. 현재 내 상태에서 빚을 내서 재테크를 하겠다. 이러면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빚부터 줄여야 돼요. 빚부터 줄이고 빚이 재테크에 투입이 되면 기본적으로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재테크할 때 마음가짐 됐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도전해서 될 수 있을까? 나도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 내지는 내가 뭐 되겠어? 이런 좀 자신감 없는 이런 생각들이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실제로 제가 실사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첫째,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또 요즘은 이 자본주의를 신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본가라고 하죠. 자본가들이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신자본주의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음식점을 영업을 하세요. 운영을 하세요. 근데 거기 있는 종업원이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많이 받지는 못하죠. 그래서 월급을 받고 일을 했더니 이 월급으로 뭐 생활비 쓰고 뭐하고 했더니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업원도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2배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뭐 그래서 수당 다 받아가면서 2배로 열심히 일해요. 그렇다고 그 종업원이 부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벌겠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종업원 덕분에 음식점 사장님은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훨씬 많이 나게 됩니다. 이게 신자본주의예요. 그 종업원은 같은 노동자끼리에서의 경쟁에서는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자본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이건 불공평한 사회야. 잘못된 세상이야. 이렇게 불평을 가지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원리를 잘 까보시면 자본가한테는 우리한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산수단입니다. 무슨 생산수단이 있을까요? 그 음식점 사장은 식당이라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식당이라는 생산수단 때문에 더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종업원은 생산수단이 없고 내 몸으로 뛰는
노동력을 제공한 거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가셨다면 여러분들은 뭘 가지셔야 되겠어요? 생산 수단을 가져야죠. 생산 수단을 만들면 됩니다. 꼭 식당을 하라?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안정적인 수입이 창출되는 생산 수단을 가지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것들이 그 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중심이 돼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하고 현실 점검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또 나도 할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진다 하더라도 부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여러 가지 재테크 책자를 봤고요. 또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제가 은행 생활하면서 그 굉장히 많은 그 자산가들을 제가 상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공통된 분모가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이 표에 보시다시피 자, 첫째,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조사하고 연구한다. 꼼꼼하게. 이분들 대부분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뭐 그냥 막 지르거나 뭐 느낌이 좋아서 뭐 실행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나치지 않고 일일이 따지고 계산한다. 이것도 야 이거 돈 될 거야. 그래갖고 그냥 막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치밀하세요. 꼼꼼하시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부자가 되겠습니까? 또 세 번째 보시면 베팅을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과감하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기애가 강하신 거죠.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신뢰가 높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돼서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내린 결정은 후회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거죠. 네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미래를 믿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애죠. 자기애인데 또 하나가 틀린 게 뭐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실패를 계획 안에 놓아버리신 겁니다. 이분들이. 자기의 플랜 안에 실패도 과정의 하나로 놓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을 때 좌절하거나 뭐 괴로워하거나 그게 짧죠. 길지 않고 금방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십니다. 왜? 자기는 성공할 거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애가 강한 겁니다. 다섯 번째, 실속을 좋아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명예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거품 있는 보여주기식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를 명확하게 계산을 하신다는 거죠. 자기한테 득이 돼야 하시는 거지 남 보이기 좋은 거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여섯 번째,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스스로한테 엄격하다. 이 얘기는 꼭 부자들 뿐이 아니라 성공하신 분들한테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관리, 또 자기의 그 스케줄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엄격하게 하는 것들은 몸에 습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습관까지가 어려운 건데 자기 자신한테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거죠. 일곱 번째,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한다. 이거는 거의 기본이지만 돈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뭐 만약에 아프다든가 뭐 아파서 죽는다든가 그러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분들은 건강하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죠. 내가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덟 번째,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제가 지켜본 자산가들 중에서 시간을 허투루 쓰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정말 타이트하게 쓰시고 또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것도 거의 보지 못하고요. 시간을 알차게 쓰세요. 근데 저희를 한번 반성하듯이 되돌아보면 우리 월급쟁이들, 직장인들 어떻게 하시나요? 뭐 주말에 뭐 예를 들어서 피곤하니까 그냥 떼굴떼굴 쉴 때도 있고
근데 어떠세요? 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몸이 개운하신가요? 저는 경험해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찌뿌둥하고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좀 피곤하고 짜증나도 주말에 상쾌하게 어디를 산책을 간다든가 바람을 쐬러 간다든가 그리고 오면 오히려 충전이 돼서 활력이 생겨서 다음날 출근할 때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을 하여간 소중히 쓰는 거는 뭐 부자든 월급쟁이든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 중요한 얘기인데 친한 사람일수록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 얘기는 돈과 관계를 별도로 본다는 얘기죠. 그게 명확한 거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이나 어떤가요? 친구가 어렵다고 그러면 갈등하고 안 빌려주면 큰일 날 것 같고 가족 중에 누가 뭐 급한 사정이 생겨서 돈을 달라고 하면 또 안 줄 수 없고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고 하지만 이분들은 딱 선을 걷더라고요. 관계는 관계고 돈은 돈이고 또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내가 못 받을 걸로 가정하고 소액을 아예 줘버리는 거죠. 그러나 거액은 절대 주는 거를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다 하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 대단하죠. 저도 다 못합니다. 저거. 근데 한번 쫙 보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몇 개가 해당이 되시는지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쓱 읽고 나는 여기에 몇 개가 해당이 돼를 선택을 해보셨을 때 만약에 5가지 이상이 본인의 스타일하고 맞는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겁니다. 다 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나는 4개인데 아니야 난 3개인데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2개야 살면서 고치고 또 챙기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그거 고쳐가면서 사는 건데 내가 노력해서 5가지 이상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이 부자가 된다는 거, 성공을 한다는 거는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습관을 만드는 거죠.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 번의 일회성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공에 대한 습관이 몸에 배야 가능하겠죠.